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권 김광주입니다. 또 점심시간 이후라서 졸리죠? 근데 벌써부터 졸려 보이는데? 이제 계절이 겨울이 네. 끝났어요. 그죠? 그렇죠. 겨울이 끝났고, 이제 요즘 바람은 분다고 하지만, 춥지는 않은데, 바람 자체가 이제 찹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는 황사라. 황사지. 이 바람이 누렇다는 거지. 그렇지. 갑자기 왜 황산 얘기 나왔죠, 근데?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로,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쓸데있는 이야기로 급반전 들어갑니다. 그렇지. 근데 누런 거에 대해 생각이 났어. 누른 거니까 금이잖아, 금. 금 땡아리. 그렇지. 그죠? 금이 좋긴 좋은데, 또 안 좋은 금 있잖아, 안 좋은 금. 안 좋은 누른 게 뭐냐면은 세금이야, 세금. 맞죠? 항상하다가 이 세금까지 끌어들이는 이 센스. 자, 항상 세금으로 바뀌는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거월장.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세금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금적인 부분들을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종종 많은 분들을 좀 접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그 이자 소득세가 얼마죠? 이제 이런 것들, 배당에 대한 것도 세금을 떼나요? 이런 부분들. 청약저축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모르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피부적으로 딱 두 형태로 나누어요. 그렇지. 나뉘어. 예를 들면 대다수 우리 급여 생활자들은 딱 1월 달에만 관심이 있어. 1월 달에. 연말정산.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 세금의 모든 세금은 자기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만 있는 줄 알아. 그렇지. 근데 반대로 좀 있다 하는 사람들,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 왜? 별로 급여 소득이 별로 없거든. 그렇지. 또 급여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세금에 합산돼서 이 사람들은 대체로 금융종합과세에 해당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 대부분 해당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연말정산 이런 데는 이런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쪼잔한 거라. 쪼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려, 상속 이런 부동산 양도 이런 좀 덩치 큰 것에 큰 덩어리에 네.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또 이제 꼰대씨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관심 많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1, 2월 달에 그 수익정권 즉 펀드에 대한 그 작은 유출인 동향을 보니까 어머니 전화인데 어머니 전화는 받아야 안 되나? 어머니 전화 받아야 됩니까? 예,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방송도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막하는 우리 어머니 전화 받고 다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왜 어머니 전화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 어머니가 전화할 때는 이렇게 낮 시간에 전화할 때는 어머니들은 함부로 전화 안 하시거든. 자식이 혹시 방해가 될까봐. 그죠? 마누라는 이렇게 카드 결제 안 되면 바로 전화하고 이러는데 이 어머니는 반드시 이렇게 낮에 전화 안 한다. 특별한 일이라고. 그럼 낮에 전화 오는 어머니 전화는 받아야 된다. 그렇죠. 자, 짚고 넘어갈게요. 네, 아까 까먹었다. 그래서 아까 펀드 그 자금 유출입 현황을 보니까 1, 2월 달에 그 액티브 펀드, 주식형 액티브 펀드들은 자금업이 6천억이 약 빠져나갔어요. 근데 돈이 들어온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약 8천억이 퇴직연금에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약 2천억이 연금저축펀드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즉 일반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자금들이 빠져나가는데 이 직장인들이 이번 연말정산하면서 되게 많이 뿔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 초부터는 굉장히 이런 세액공제, 소득공제되는 상품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됐다. 이게 뭘 의미하면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차피 정기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힘든 시점에서는 그 자체가 그 무위험 수익이 아니다 이거지. 실질 수익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세금을 감안한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소득공제, 즉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들을 통해서 얻는 그 환급 자체가 어찌 보면 직장인들한테 무효무수익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런 자금들이 많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유출을 저는 하고는 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보통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로 이제 샐러리맨들은 종합소득세나 종합금융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평생에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이런 분들은 오로지 1월달 자신의 월급에 대해서만 세금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는데 문제는 이제 그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급여는 이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고, 그렇지. 또 투자도 만만하지 않지만, 그렇지. 그렇지만 투자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현실에서 보면 이런 금융 상품에 붙어 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붙어 있는 이런 이자에 관한 것, 세금에 관한 것, 이것들을 조금 이제 지금은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오늘 준비한 콘텐츠입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금리 조금이라도 높다면 택시 타고 저축은행 찾아가잖아요. 조금이라도 금 높은 거 받으려고. 사실은 택시비도 안 나오는데. 그렇지.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차라리 그래 하지 말고 이런 거 알고 있으면은 그로 인한 그 0.1% 받기 위한 택시비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할 때 얘를 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이자에 붙는 세금이 얼마인 줄은 알죠. 그렇죠. 그죠? 원래가 14%, 그죠?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가 딱 붙어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15.4%. 그렇죠. 이자에서 떼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자에서 원전 징수되고 우리가 이제 적금이나 이런 거 만기되었을 때 탈 때 15.4%의 이자 소득세가 공제된 후 우리가 이자를 받는 거죠. 대표적인 같은 경우는 일반 예적금, 그리고 조금 이제 고급 관점을 놓으면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채권을 통한 이자 수입,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가 붙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 펀드라든지 또 뭐 ELS라든지 또 특히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이런 분들이 세금이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네. 왜 그래요? 일단은 세금을 떼고 놓으니까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렇지. 네. 우리가 이제 펀드나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주식 투자형 상품에 가입할 때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수익이지. 수익. 그죠? 수익이 몇 퍼센트, 원금 대비 몇 퍼센트다. 요것만 관심이 있지. 네. 그 원금 대비 수익이 나왔을 때 그 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오히려 보이지 않았지만 날아가 버린 그런 세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피부적으로 느낄 사실은 그런 방법은 없었죠. 그렇지만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걸 활용해서 금융회사에서는 마케팅할 때 이렇게 하죠. 세전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 제시를 하는 거죠. ELS가 세전 연 10%다. 라면 그 세전 수익률이에요. 세금 떼고 나면 실질 수익률은 8%대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ELS 상품들, 그 다음에 이제 펀드 중에서도 그 주식형 펀드는 즉 주식에 대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주식 그 배당을 통한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에 대한 배당에 대한 부분들, 주로 이제 배당 성향의 이런 펀드들이 많겠네, 그죠? 그렇죠. 그다음 채권형 펀드들, 그다음 ELS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배당 소득세로 가세가 된다. 주식형 펀드라고 해도 그 속에 많게는 한 5%까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채권이나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돈을 넣어두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지만 주식형 펀드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이자 소득세를 떼는 부분이 최대한 5% 정도 내에서 있다라는 것도 또 참고 삼아서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연금에 대한 부분들 한번 정리해 보면, 예전에 저희가 그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봤지만 세금이라는 부분은 낱낱이 파헤쳐 들어도 까먹어. 계속 반복해서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이번 1, 2월 달에 많은 부분들이 납입이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금저축,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중에서도 이제 IRP,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소득공제 혜택은 주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는 상품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떼죠.
나라가 그냥 주지는 않죠. 나중에 또 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 소득세라는 걸 가세를 합니다. 그렇죠. 이해해 주셨죠? 그죠. 얼큰이. 예, 연금 소득세를 가세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수령액 원리금에 대해서 5.5%를 뗐어요. 예, 근데 이제 연금 수령을 조금 고령화 사회에 맞게끔 조금씩 늦어서 받아라. 한 번에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까먹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 연금 수령을 조금 더 그 장기화 시키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서 이제 그 세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55세 이후에 5.5%를 단율했다면 지금은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네.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4.4%. 즉 80세부터 연금 수령하면 3.3% 이렇게 연금을 수령하게끔 세율이 단계화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같으면 세금이 많더라도 그렇지. 빨리 땡겨 쓰겠다. 그렇지. 왜? 아니, 한 살라도 젊었을 때 쓸 일이 많지. 나이 80살 넘어서 아무리 세금을 깎아준다 하더라도 80살 먹어서 네. 뭐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는데 그럼 그 돈은 누구 돈이냐? 자식 새끼들 돈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네. 내가 한 살을 넘어서 내가 써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땡기는 맞겠지만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굳이 땡기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쓰면 좋지.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이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그러면 내가 연금 가입 시점부터 이걸 어떻게 받을지 고민하시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연금 수령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개시 시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찌되면 또 어찌 될지 몰라. 시간 지나면 또 세법 바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뿌립하시면 돼요. 어차피 또 바뀔 거니까. 나중에 받는 은퇴, 실질적인 그 근로나 노동 활동이 없이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돈을 가지고 이제 받아가는 이런 형태는 연금이 낫죠. 일시금보다. 그죠? 그렇죠. 그때 일시금 받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죠? 위험해요. 그렇지. 누구한테 나가는 또 자식 세력들한테 뺏겨. 그렇지. 근데 이렇게 소득공제된 상품들을 아까 꼰대처럼 당장 쓸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받아 쓰는 분들이 한 번에 단기간이 아니라 한 번에 내가 그냥 받아버리겠다라는 분들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데미지를 주죠. 그게 뭐냐면 이제 기타 소득세라고 해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아버린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5%를 떼버려요. 무섭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 소득을 받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웃기죠, 근데 우리가 무리했는데 나라 지 맘대로 이게 지금 세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유도하고 있어. 짜증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무리 그때 일시불로 뗄 때 기타 소득세로 16.5%, 네. 15% 플러스 10% 해서 16.5인데 그리 뗀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다른 수단을 통한 저축이나 투자를 했을 때보다는 싸죠. 그렇죠. 네. 싸긴 한데. 예를 들면 이것을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연금 저축으로 가져오지 않고 내 급여로 계산됐다 이러면 세금 엄청 많죠, 그죠? 뭐 등등인데 어쨌든 나라 입장에서는 급격한 고령화 또 그에 따른 급격한 복지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이런 니엄 때문에 가능하면 좀 길게 천천히 나누어 살아 이런 데 혜택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갈 건 아니고 그죠? 자신의 어떤 게 재정적인 환경의 형편에 맞추어서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 같은 경우는 일찍 받아 쓰는 게 낫겠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왕창 수령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오케이. 일찍 나이부터 받아 쓰는 게 나는 좋겠다. 꼰대는 좋겠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꼰대 씨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금융 소득으로 얻는 부분들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어차피 세금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떼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개념 정도를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일단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그죠? 연말정산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금융상품에서 주로 월급쟁이들을 대상으로 제일 많이 마케팅하는 것이 비과세 금융상품이라는 거죠. 비과세 금융상품이라는 네, 거죠. 우리 뭐 홈쇼핑에서 뭐 금융상품 판매한다 이렇게 하면 100%두 가지 이야기하잖아. 하나는 비과세라는 거, 또 하나는 복리라는 거. 자, 비과세 복리 상품. 근데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없어요. 비과세 복리 상품이 아니라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인 거죠. 엄밀히 보면 그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상품이 아닌 거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인데 그런 걸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그 10년 이상 불입하는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예,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즉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묻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비과세 상품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본질이 뭘까? 우리 예전에 저희가 그 방송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비과세라는 거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익이 안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즉 수익이 많이 나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그 보험회사에서 파는 연금 상품이라든지 뭐 베넥 유니버시라든지 일반 저축보험 이런 것들이 사업비 때문에 한 5, 6년, 6, 7년 이렇게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또 납입 기간에 다르지만 대체로 한 10년 납, 20년 납 이런 경우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이런 그 실제 원금 대비 내가 불입한 돈 대비 수익이 발생해요. 자 그렇다면 그 상당한 시간을 그 이상으로 불입할 수 있는 대체로 자산가들 그렇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띵화라 띵화지. 당연히 수익이 나거든. 버티고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나거든. 근데 그 기간 이전에 만약에 중간에 들크덕 해약해야 되는 경우나 그래서 뭐 해약하는 되는 경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월 불입액을 불입할 형편이 못 되거나 그죠? 실직이나 또 소득 감소 또는 지출 증가 등등으로 해서 또는 또 반대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졌거나 뭐 그런 등등인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는커녕 그죠? 마이너스 원금도 못 될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상품 가입할 때는 비과세에 해록되지 말고 그죠? 예, 그런 형편을 잘 따져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에 비과세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 비과세만 현혹되세요. 비과세를 또 강조하고 있고 금융권에서 비과세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떼는 거다. 즉 우리는 그러면 수익이 나는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맞아요. 맞죠? 그래서 혹시라도 비과세 상품 가입돼 있으시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차피 가입됐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서 운영을 잘해서 불릴 수 있지? 근데 많은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줄만 알지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비과세에 현혹하지 말자라는 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들은 뭐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 대표적으로 그 세금이 없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점차점차 과세가 될 것 같아요.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도 보면 아까 그 이자에 대해서는 인컴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만 채권도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 차익을 누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 많은 부분들 잘 모르시는데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좀 관심 가져야 될 게 하나 뭐냐면 예탁금이나 출자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아니면 신협, 뭐 새마을금고 등에서 하는 그 조합원 애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예탁금 같은 경우는 3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출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 거죠. 대신에 1.4%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제도가 좋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죠. 근데 이게 올해까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가봐야 최종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올해까지 한다는 거를 꺼놨는데 또 들고 나왔지. 어디서 들고 나와서 이걸 연장하겠다 나왔는데 일단은 그 출자금, 예탁금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은 올해까지라는 거 핵심 포인트로 잡아줄 필요가 어쨌든 있습니다. 이제 과세, 비과세하고 관련되는 이런 또 연말 정산하고 관련되는 이런 그 금융 상품의 변화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예를 들면 특정한 시기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연말 또 연시 이런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정도는 개괄적으로 한번 이해의 폭을 넓혀 놓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과거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재형 저축이라는 부분인데 소득 5천만 원 이하자가 7년 이상 재형 저축 가입을 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재형 펀드가 돈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뭐냐면은 일단 7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7년 이상 유지를 안 하면 그동안에 했던 건 다 뱉어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자 소득세에 대한 면제인 건데 세금에 우대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수익이 날라면 재형 펀드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과세가 되는 상품들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다 국내형으로 치우쳐져 있다. 국내형으로 할 거면 어차피 재형 펀드 안 하더라도 국내 주식 펀드는 어차피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굳이 재형 펀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 방송을 들으셨는지 작년부터 재형 저축과 재형 펀드는 그 이름만 남아 있지 가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이제 저희 방송을 듣고 뭐 이렇게 했노라는 것을 너무 소문내지 마세요. 요즘 자칫하면 그냥 또 방송에 또 외압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최근 이제 출시된 것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건 한 개는 뭐냐면 이제 소득공제 장기 펀드, 이제 소장 펀드라고 부르죠. 네, 자, 올해까지 가입 혜택이 있고 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네, 이제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까지는 불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장점이자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양칭을 하면 소장 펀드인데 현실적으로는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게 첫째는 5년 이상 그죠? 5년 이상 이렇게 10년 이상 이게 상품을 유지해야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또 핸디캡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가입 5년 이내에는 판매할 때는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그렇죠. 되는데 특히나 이게 해외형 그죠? 예, 펀드가 소득 공제 장기 펀드가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해외 펀드라든지 이런 다양성을 가져가기 힘들죠. 자, 사실 지금 국내 펀드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장 펀드에도 불구하고 소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꼰대가 잘 짚어주셨는데 국내 주식 40% 이상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펀드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5년에서 10년 이상을 장기적으로 보고하는 상품인데 국내 펀드만 구성하는 자체가 이게 몰빵 투자, 몰빵 투자.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을 빼고는 나머지 시장 98%인데 그 시장을 담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2% 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 몰빵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상황이라는 게 약간 핸디캡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전부 다 이걸로 넣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고, 해외 펀드도 하고 그렇지. 있는데, 연소득이 상대적으로 5천만 원 이하이신 분이 국내에 대한 펀드를 한 개 가져가야 돼. 그럴 분들이 이거 하나를 가져가면서 또 소득공제 혜택을 덤으로 얻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없다라는 거지. 네. 그 뭐 이게 해외 펀드 넣고 이거 넣고 할 우리가 월급쟁이 어디 있어 돈? 그렇죠. 5천만 원 이하자가. 없어. 아, 그러니까 답답해 그죠? 월세도 올랐고 이게 야 없어 이게 큰일 났어요. 아니 있잖아요. 5천만 원 이하인데 맞불이자 이러면 되잖아. 아 그렇지. 5천 1억. 그러면 그런 분들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국내를 편입해야 할 때는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외벌이 분들 뭐 집에 가서 마누라 보고 뭐 내일 당장부터 뭐 직장 알아봐라 하지 마세요. 가정에도 그게 가정을 지키는 것도 대단한 그게 돈이에요. 돈. 네. 어떤 전업주부에 대한 가치가 진짜 앞으로는 요즘 험한 세상에 네. 자식 키우기 힘든 세상에 네. 전업주부의 가치가 팍팍 올라가도록 해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인데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바뀐 상품 중에 하나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이제 한도가 좀 축소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무주택 세대주가 불입을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은 올해부터는 이제 연봉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연봉 7천 이하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뀌었고요. 대신에 한도는 이제 2배로 늘었어요. 과거에는
연간 120만 원 혜택이 주지만 올해부터는 240만 원까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상대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 5천 이상이 되신 분들은 한 5월 20만 원씩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저축. 뭐 연금저축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퇴직계좌 IRP.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일시에 지금 퍼부어서 우리 듣는 분들이 지금 헷갈릴 것 같고, 그죠? 우리 뭉치도 조금 이제 입술을 보니까 지루해지고 있어요, 그죠? 지루해지고 있어서. 자, 우리가 급하게 클로징으로 들어갑니다. 급하게 클로징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게 쏠리네 이게. 우리가 그냥 막 뜯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격려하면 이렇습니다. 특히 월급쟁이들 세금 그렇게 민감하지 마시고 투자 상품에 묻어 있는 세금 그리고 뭐 알 필요 사실은 없어요. 알 필요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배당형 성향의 펀드가 괜찮은데 그 배당 부분에 대해서 세금 조금 있다고 해서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또 표도 그렇죠. 안 나오고. 근데 다만 이제 바로 이제 소득 공제가 된다든지 세액 공제가 된다든지 이런 상품들 연말 정산하고 관계되는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가서 좀 주목하면 될 것 같고 또 그 시점에 가서 주목한다 하더라도 1년 토탈로 한 방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월 분할해서 나누어 넣으려고 하면 연초에 지금 오늘 만약 모르셨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지는 게 좋겠고 특히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뭐 장기 10년 이상 비과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과연 내가 10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비과세 이전에 그것은 장기 목돈 마련이고 나의 대부분 뭐 은퇴나 자녀들 교육하고 관계되는 나중에 장기 목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납입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에 먼저 포인트가 둬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즈로 가입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그것을 좀 중점으로 두면 좋겠어요. 그렇죠? 수익이 안 나는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수익이 나고 비과세 혜택이 없는 게 더 유리하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 이하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포인트만 잡고 상품을 선택하는 그런 눈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저희가 간략하게 좀 재미없게 정리한 부분만 알고 계시더라도 크게 자기 금융자산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비과세가 중요하냐 장기 유지가 중요하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